세종대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종대왕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만일에 세종의 뭔가 좀 어두운 면, 세종대왕이 이거는 잘못하셨어요, 이랬다가는 이거 정말 책임 못 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세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그래도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객관적으로 늘 하듯이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업적이 너무 많고 할 이야기도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청년 세종, 세종이 왕이 된 때가 22살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세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성군이다. 뭐 다 동의하실 거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어요. 맞고, 측우기, 완병남, 넘사벽, 뭐 다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세종을 그린 여러 사극 가운데에서 가장 뭐랄까 제가 좀 그 애착이 가는 저건 정말 잘했네 칭찬하고 싶은 그 세종의 이미지는 뿌나 2011, 그거 아세요? 2011년도에 그 SBS에서 했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석규 씨가 세종 역할을 했는데 저는 뭐 평소에 한석규 씨 워낙 좋아하니까 이 한석규 씨의 세종 참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뿌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의 정도전과 세종의 대화였어요. 이런 거예요. 세종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임금은 성군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정도전을 따르는 밀본이라는 그 조직이었죠.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세종이 성군인 건 맞지만 이런 성군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정도전은 어떤 한 사람의 성군이 우연히 나오는 것에 기대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제도, 구조, 이런 걸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인물이냐, 제도냐, 우연이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 저는 정도전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이 세종의 어떤 위대함, 이것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정도전 말대로 했으면 세종대왕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제 그 주장이 막히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피해가 볼까요? 세종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야. 좀 공허하죠. 자, 그만큼 세종은 아주 특출한, 그야말로 평지 돌출의 우리 역사의 성군입니다. 세종대왕의 삶, 인간 세종이랄까요? 이거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태어난 해가 1397년이에요. 이 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세종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태, 정, 태, 요 세 분은 고려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되었는데, 세종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조선인 국왕입니다. 그 이전은 고려인 국왕이라면 세종은 최초의 조선인 국왕이라는 거죠. 22살에 왕위에 올랐고 5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던 기간이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왕위에 있으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종처럼 열심히 일한 왕에게는 32년의 재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오늘은 청년 세종 이야기할 때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장년 세종 이야기하는 그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태어났을 때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물론 적자들 가운데에서 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넷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어요. 위로 양녕대군, 효령대군 두 형이 있고 충녕대군이 있고 마지막에 성녕대군이 있는데 이 셋째 충녕대군이 세종이 되는 거죠. 왕에게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생 하는 일 없이 왕 될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적장자가 이어서 왕이 될 테니까 셋째 아들한테는 이 기회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이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다. 뭔가 운명이 바뀐 거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예요. 태종은 왕비가 한 사람, 원경왕후 민씨 한 사람이었고 후궁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모두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낳아요. 왕비가 낳은 아들은 4명이었고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 세종이었다라는 거고요. 왕의 자손이 12남 17녀, 29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왕조를 처음 연 다음에 왕실의 가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다 그 태조의 후손이어야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태종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왕실 사람이 늘어난다. 그런데 세종도 못지 않았습니다. 세종도 왕비가 한 사람이고 후궁이 7명이었는데 한 사람의 왕비, 소헌왕후 심씨인데 이 왕비와의 사이에서 무려 8남 2녀를 둡니다. 아들이 8명, 딸도 2명 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후궁 7명으로부터 모두 10남 2녀를 두어서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둡니다. 이러면서 조선 왕실이 번성하게 되는 거겠죠. 세종의 탄생에 대해서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세종에 대한 총론이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대왕. 자, 이거 제가 고려 혜종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맨 앞에 있는 세종은 묘호고 뒤에 장헌부터 명효까지는 이분의 시호다. 자, 이분의 휘는 도. 세종의 이름이 도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막 이도라고 부르는 이런 무엄한 사람들이 생겨서 세종의 휘가 이름이 도인 거를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 도라는 이름은 있기는 하지만 쓰이지는 거의 않는, 일반인들은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가 있어요.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자는 원종이고 태종 공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태조 6년 정충년 4월 임진일에 요것이 1397년 4월 10일이 됩니다. 물론 음력이죠.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였으니 명나라 태조고 황제 홍분 30년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명나라의 연호를 썼으니까 이 연호로 그 연도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세종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명하다, 영특하고 총명하다. 간과하다, 굳세고 과감하다. 침의하다, 침착하다. 중후하다, 점잖고 후하다. 관유하다, 너그럽고 부드럽다. 인자하다, 어질고 자비롭다. 공검하다, 공손하고 검소하다. 이 세상에 좋은 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원래 왕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좋은 말들 다 갖다 놓는 건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효도하고 우애함은 천성이 그랬다. 세종의 효도와 우애는
정말 남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건 천성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상투적인 칭찬 같아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러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 기록에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탄생한 연월일 1397년 음력 4월 10일. 1397년은 조선이 건국된 5년 뒤이다.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국왕이었다. 얘기했고요. 음력 4월 10일, 이해 음력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5월 15일이 됩니다. 지금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왜 스승의 날이 됐냐면 세종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스승의 날이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 태어난 날,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출생 당시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출생한 1397년 4월 10일에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니까 재벌 2세도 될 수가 없죠. 이때 아버지는 뭐였나? 정한대군이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었고 태조의 5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가능성도 아주 희박했던 그냥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세종이 태어난 다음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아버지 정한대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세자의 책봉이 돼요. 형이 왕이었는데 그 동생이 세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후계 국왕으로 이때 내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400년 11월 달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아들 이 세종의 지위가 달라져요. 이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곳도 아마 이때 처음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태어난 집에서 살죠. 아버지의 집. 거기가 어디냐면 한양 준수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준수방 할 때 방은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조선 초에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모두 5부, 동서남북 중부로 나누고 52개의 방을 두어요. 5부 52방 이렇게 부르는 건데 북부에 준수방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네로 치면은 통이동, 옥인동 이 근방이고 지금도 가는 길에 세종 탄생지라고 하는 표석이 길에 있어요. 물론 그 표석이 있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 일대에 굉장히 넓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터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세종 집터를 찾는 뭔가 좀 연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집을 전부 철거하고 발굴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 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멈췄는데요. 글쎄 그거 계속 진행을 하려면 지금 그 시장하고 이거 다 없애야 되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근방일 것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록에 보면 잠저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잠저라는 건 뭐냐면 잠룡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잠저는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뜻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는 집은 되게 궁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궐에 살다가 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왕자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사가 이걸 잠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종은 어릴 적에 궁궐에서 나고 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잠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잠저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세종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된 거죠.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살에 충녕군에 책봉이 되면서 12살에 결혼을 해요. 아까 그 심씨, 소헌왕후가 되는 심씨와 1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충녕 대군으로 올라가요. 이걸 이제 진봉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22살에
운명이 바뀌어서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셋째 아들이라서 세자가 될 가능성이 참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다시는 양녕대군의 그 문제가 이때 생긴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실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18년 태종 18년의 일입니다. 문무백관들이 세자 이제가 잘못이 많다. 이제가 양녕이에요. 많다 하여 글을 올려 폐하기를 청하자 태종이 제2의 맏아들로 계승하게 하려 하였다. 자, 이 뜻밖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장자였잖아요. 이 장남을 폐하고 세자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 누구를 그 후계자로 삼을 건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동생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혜종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장남에게, 다시 얘기해서 양녕대군의 맏아들에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태종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양녕을 폐하고 양녕의 맏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줘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하께서 세자를 가르치심이 극진했는데도 오히려 이랬습니다. 세자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어린 손자를 세운다면 어찌 앞날에 무사한 일이 생길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닮아서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거나 또 여기 이제 깊은 뜻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손자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를 폐했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무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고, 청컨대 아들 중에, 그러니까 태종의 아들 양녕의 동생들 가운데 어진이를 골라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양녕의 손자, 양녕의 아들한테 이걸 주지를 않고 자기 다른 아들에게 주려고 먼저 이야기한 게 태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서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태종의 입장에서 내 아들에게 다시 넘긴 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태종의 의중을 반영해서 기록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신하들이 요청을 하니까 태종이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러면 경들이 내 아들 중에서 누가 어진지를 가려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서 누가 되면 좋을지 그럼 니들이 얘기를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딱 얼음이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불안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또 이렇게 모면을 합니다. 아들이나 신하를 아는 것은 아버지나 임금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들을 제일 잘하는 거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누가 더 어진이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종 18년 요 무렵에 이 태종과 이 말을 하는 이 조선의 대신들은요, 그냥 여우들이에요. 정말 이 조선 건국 이후에 수많은 그 정변, 그리고 이 태종의 그 변덕스러운 그 정치, 이런 걸 다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왕의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책임질 말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태종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이유를 대고는 충녕으로 세자를 삼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땅땅땅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저희들이 이른바 어진이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충녕대군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래요. 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아부하는 것 같지만 또 안 그럴 수 없는 그들의 사정도 이해해 줘야 되겠죠. 자, 논의가 정해지자 곧
충령을 세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령이 팔자에 없던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양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양령, 이 소문난 뭐랄까 문제야. 정말 조선의 문제야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양녕대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걸리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양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 평가를 좀 가급적 하지 않고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그 양녕의 후손 되시는 분들도 뭐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녕대군은 조선이 건국된 2년 뒤에 태어나요. 이건 정말 왕실의 경사였을 겁니다. 비록 국왕의 손자로 태어난 것이긴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왕손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축하를 받고 왕실 모든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왕자가 됐어요. 9살 때 원자를 봉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들, 요걸 이제 요속이라고 하는데, 이 요속을 배치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11살에 다소 이른 나이에 세자로 책봉을 해요. 태종은 이걸 굉장히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태정 때까지 한 번도 적장자 상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왕실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실이 돼요. 그래서 빨리 세자를 정해서 내 뒤까지 어떤 예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세자를 잘 교육시켜서 내가 좋은 왕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11살에 세자를 책봉을 하고 이 세자한테 왕자 수업을 정말 열심히 시켜요. 당대의 대학자들 전부 스승으로 모셔서 공부를 하게 하고 실무를 익히게 하느라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자가 명나라에 가서 그 황제도 만나서 미리 인사하고, 자, 명나라에 아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쪽에도 인맥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왕자 수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양령이, 이 세자가 10대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사춘기 같기도 하고 반항을 해요. 이 세자의 반항이 온 나라에 정말 두통거리가 됩니다.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제사에 지각하는 일이 생기는데, 제사에 지각하면 지금도 혼나요. 이거 정말 많이 혼나요. 그런데 하물며 세자가 왕실의 제사에 지각을 한 겁니다. 많이 혼났겠죠? 그랬더니 아프다고 또 핑계를 대요. 글쎄, 그냥 정정당당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제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두 번째, 공부를 하네요. 그래서 이때 세자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잔다. 되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안 자고 밤늦게까지 뭐 놀고 하는데, 세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것도 역시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보다 노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은 성색응견,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노래하고 뭐 놀이하고 하는 이걸 이제 소리로 표현하고, 색은 이제 여자 문제고, 응견은 사냥 다니는 겁니다. 매, 개 이런 거 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공부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기 좋아하고, 이건 좀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조금씩 좀 심해집니다. 17살 때부터 이 여자 문제로 좀 시끄럽게 되는데,
양녕대군 실행일기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17살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기생 봉지련과 사통하고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기녀하고 사랑을 하고 그 기녀를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태종이 봉지련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랬더니 세자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이 혹시 저러다 병이 들까봐 봉지련에게 비단을 선물로 내리고 하면서 이 세자의 그 풀어주려고 한 이런 일이 17살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도무지 고쳐지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20살 때 세자가 평양기생 소행을 동궁에 불러들여 놀았다. 그러니까 궁 바깥에 기녀를 또 궁궐로 불러들인 거예요. 21살 때 1월 2일 날 세자가 밤에 창기를 궁에 들였다. 22살 때 세자가 상왕이 가까이 했던 기생 초궁장과 사통했다. 이 상왕이 누구냐면 큰아버지 정종이에요. 큰아버지가 좋아했던 기생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을 벌리고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25살 때 일입니다. 악공 이호방이라는 사람이 동궁에 들어가 세자의 집에 들어가서 속닥거린 거죠. 어떻게 속닥거렸냐면 곽선의 첩어리라는 여자가 자색, 재예가 모두 뛰어납니다. 예쁘고 재주도 많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가 즉시 도모하게 했다. 도대체 뭘 도모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리가 응하지 않아요. 싫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악공 이법화가 세자에게 이럴 때는 신물을 뭔가 그 좋은 물건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즉시 소환, 이 이제 어린 환관이라는 뜻이에요. 를 시켜서 순항, 수놓은 그 주머니, 요걸 이제 선물로 보낸 건데 어리가 사양하자 억지로 그 집에 두고 왔다. 그러니까 이 어리는 곽선의 첩이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을 세자가 자꾸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 어리가 곽선의 양자 이승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문다. 다시 얘기해서 곽선은 어리의 남편이니까 남편의 양자니까 어리에게는 아들뻘 되는 사람이겠죠. 이 이승의 집에 머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법화가 세자에게 달려가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대궐담을 넘어서 이승의 집에 가서 어리를 만나서 이법화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자고 궁중으로 들였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세자가 남편이 있는 어떤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궁중으로 납치를 해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됩니다. 태종이 노발대발하고 아마 많이 혼내고 반성문을 써내라 그래요. 반성문을 써서 냈는데 그 반성문이 지금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반성문은요, 뭐랄까 반성문의 모범답안 같은 거예요. 앞으로 혹시 반성문 쓰실 일이 있는 분들은 실록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반성문 어떤 서식보다도 훌륭한 모범이 될 겁니다. 자, 조목조목 제가 잘못한 일은요 해가지고 8가지를 쓰는데 먼저 종묘에 가서 맹세를 해요. 조상들 앞에서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있는 여기에 가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사람의 아들로서의 직분은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사람의 신하로서의 직분은 충성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충과 효의 도리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는 부왕의 가르침을 터럭 하나라도 감히 여기지 않고 한때라도 감히 소홀히 아니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는 효도를 할 거고 아버지가 국왕이니까 충성을 할 거고 충효 두 가지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낮이면 읽고 밤이면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밤낮으로 내가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경물지지의 정함의 이름으로써 성의정심의 공을 두터이 하겠습니다. 경물지지 성의정심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경물지지 성의정심이거든요. 제가 공부의 끝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쭉 가서 일곱 번째, 금색의 황망함과, 금은 사냥이고 색은 그 여성 편력이에요. 이런 황망함, 또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은 만세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역대로 흥하고 망함이 이에 연유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거의 기미한 사이에서도, 아주 그 작은 그 틈이 있는 사이에서도 자세히 살펴 성정의 발음을 지키고 잠시라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이 네 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냥, 여자, 술, 음악 네 가지를 끊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이걸 제가 안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종묘에 가서 이런 맹세문을 딱 올리고 아버지한테, 태종한테는 따로 반성문을 바쳐요.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제는 아들이지만 신한이이기도 하니까 신제는 전하의 자애하심만을 믿고 전하께서 종사의 대계를 위함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완악한 자들과 가까이하여 오직 사욕만 쫓고 법도를 무너뜨리며 예의를 무너뜨리는 행실을 그전부터 너무나 자주 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습성이 있는 까닭에 소인의 유혹에 빠지고 또 혼미함에 빠져 하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기까지 했는데도 반성하지 못했으니 신의 죄를 생각하면 어디에서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가엾게 여겨 주소서. 아주 구구절절, 정말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날 정도의 이 반성문을 써서 아버지한테 올렸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걸 직접 쓰지 않고 자기 선생님한테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계량이라고 하는 당대의 학자가 이 어린 세자를 위해서 그 문장력을 발휘해서 맹세문과 반성문을 썼다는 거예요. 어때요? 반성문이 명문인 이유가 있죠. 참고할 만하겠죠? 자, 반성문 쓰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는데도 이 어린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반성문을 그렇게 써놓고도 이 세자가 어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를 궁중에서 이제 쫓겨날 판이니까 어리를 빼돌립니다. 어디로 빼돌리느냐면 장인댁으로 빼돌려요. 야, 이 장인은 또 웬일입니까? 장인이 기말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말로가 자기 사위가 이건 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웬 엉뚱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얘를 좀 숨겨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자가 맹세문 쓰고 반성문 쓰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이 또 발각이 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걸 감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태종이 정말 작정을 하고 혼내요. 그랬더니 양녕도 작정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전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궁중에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안 되는데요?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내쫓으셔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어찌 반성하여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옛날 한나라의 고조가 산동에 거할 때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밝혔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뭐 이런 얘기죠. 전하는 어찌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은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자가 국왕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이쯤 되면 할 테면 해보세요. 자를 테면 잘라보세요. 뭐 이러고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태종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글이 딱 올라오자마자 태종이 단안을 내립니다. 안 된다. 그대로 못 넘긴다. 그래서 세자를 폐하고 그날 신하들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충령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는 거죠. 그날 실록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자의 사람됨에 대해서. 세자의 사람됨이 광폭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고 오락을 즐기고 말을 달리기 좋아하고 유생을 좋아하지 않고 학문을 일삼지 않았다. 나쁜 거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임금이 중국사 신을 연회하던 날 시연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막 창기에게 빠져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으로 맹세글을 종묘에 고했으나 얼마 안 되어 어리를 기말로 장인의 집에 숨겨두고 다시 전해드렸다가 발각되어 임금이 통절히 꾸짖자 도리어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상서했는데 아까 그 편지를 보낸 거 심히 무례하였다. 자, 이것이 폐세자의 명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세자를 폐해서 광주로,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고 충녕대군으로 왕세자를 삼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태종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양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마 이 실록 기사를 읽어보면 거의 다 태종 편에 서시게 될 거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태종실록의 기록은 100% 태종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실록의 기사를 읽을 때는 이것이 누구 편에서 쓴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몇 점을 좀 접어두고 두는 바둑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둑을 관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실록은 없던 일을 쓰지는 않아요. 세자가 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아마 조선이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있던 일이라면 용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태종한테는 그런 걸 그냥 용납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반드시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세자를 바꿈으로써 후계 왕을 교체를 한 셈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충녕대군이 등장하는데 충녕대군에 대해서는 태종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굉장히 착한 아들이죠. 부모의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태종이 충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신하들이 아들은 아버지가 더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그 얘기할 때 먼저 효령대군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효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박아요.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너무 곧아서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없다. 효령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런 그 자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너무 곧아서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는 게 없다. 내가 말을 하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으로 나와 중전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 보았다. 반면에 충령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걱정이 되어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했다. 너 공부 좀 그만해.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충령은 어릴 적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충령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 또한 불가하다. 이 효령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고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충령이 대위를 맡을 만하다. 자, 이래서 충령이 세자가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충령은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태종도 이 충령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 생활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남다르다는 게 뭐냐면 국왕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고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부귀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젊을 때 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태종이 충령한테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무소사 안향이. 번역하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만 해라. 너 할 일 없어. 왕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즐길 생각만 해라. 그래서 세종이 어린 시절에 한 게 뭐냐면 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거, 화석, 꽃, 그 다음에 수석, 금술, 악기, 이런 모든 희완지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놀잇감, 놀이할 때 필요한 거, 또 뭔가 감상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하고 예능이에요. 그런 쪽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녕대군이 예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20대까지 이런 교육을 저절로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요, 국영수 공부 안 하고 운동 레슨 받고 음악, 미술 이런 거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지 아시겠죠? 어릴 때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국영수 말고 예능을 가르치면 세종같이 될 수도 있다. 아닌가요? 네, 아무튼 세종은 그런 아주 특이한 왕자 수업을 거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이 이제 충녕대군으로서 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22살 되던 해인데요, 세자가 되고 몇 달 뒤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요. 이 해에 정말 세종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세종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뭐 세상을 떠나서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자기는 상왕이 되고 왕위를 물려줘요. 이때 신하들이 막 울면서 만류를 해요. 태종이 끝까지 고집을 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요.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상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도대체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교통정리를 한다고 한 게 뭐냐면 군사에 관계된 일은 나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왕 세종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깔끔하냐고요? 안 그래요.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군사야 아니야? 이걸 또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태종은 무서운 왕이에요. 아까 태종이 그 아들한테 양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만류했다 그랬잖아요. 전사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훨씬 전 일이에요. 이 1418년에 양위를 했는데 1407년이니까 11년 전이 되네요. 이때도 한번 태종이
아들에게, 세자에게, 그때는 양령이 세자일 텐데 이때 양위를 하겠다고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하들이 전부 안 된다고 이걸 말렸는데, 그래서 태종이 뭐 경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뜻을 거둬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처남 2명, 민무구, 민무질, 처남이 4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째 처남, 둘째 처남을 딱 지목을 하면서 그때 너희들의 표정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신하들이 전부 왕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본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혼자 본 태종이 그 여러 신하 중에 2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다, 혹시 너희 둘이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바란 거 아니냐, 이렇게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서 처남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 태종대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굉장히 살펴요. 그런데 상왕이 돼가지고 군사에 관한 일만 나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지금 왕에게 보고하라, 이래 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이때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군사에 관한 일은 자기가 딱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공격하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세종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태종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하들은 헷갈리죠. 이 헷갈려하는 가운데 병조 참판으로 있던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병조가 군사일을 담당하는 데잖아요. 상왕, 태종에게 보고할 일이 많았을 텐데 어떤 일 하나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태종, 상왕한테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왕한테 보고하면 돼 해가지고 보고를 빠뜨린 거예요. 그랬다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태종이 그 일을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강상인이 2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고 강상인을 이제 정말 쥐잡듯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괘씸하나 내가 먼저 번에 나에게 해준 일이 있으니 내가 공신이니 목숨은 거두어 준다 해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낸 것으로, 귀향을 보낸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었을까요? 태종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멈춰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형조, 사헌부, 사간원 이런 데에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강상인을 함경도 저쪽 단천에 관노로 보내버리는데 일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강상인을 붙잡아 놓고 너의 배후를 들어라, 이렇게 또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상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하나를 안 했을 뿐인데 이게 막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대형 사건으로 막 커진 겁니다. 강상인은 할 말이 없죠. 저는 배후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진 고문을 하다가 답을 줘요. 이게 시몬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시몬이 시킨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시몬은 누구냐면 세종의 장인이었어요. 시몬은 세종의 장인이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 되는 게 경사잖아요. 게다가 그때쯤 영의정으로 승진을 했어요. 영의정이 됐고 왕의 장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기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벼락출세를 하는구나, 올해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희낙락을 한 거예요. 이때 표정 관리를 못한 거죠. 이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출발을 하는 그날 한양 도성에서 이 시몬을 배웅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간 겁니다. 미래 권력이잖아요. 이 소식이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상인과 시몬을 엮어요. 그래서 강상인에게 배후를 불어라 이렇게 모진 고문을 하면서 시몬이 시킨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강상인이 모진 고문 끝에 결국은 시몬이 연루되었다고, 배후가 시몬이라고 자백을 해요. 이 강상인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거열형은 사람의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모진 사회예요. 강상인으로 이제 안 끝납니다. 시몬으로 이게 튀었잖아요. 시몬은 그때 명나라에 있었어요. 명나라에서 사신일을 잘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국경을 건너자마자 잡혀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날벼락이죠. 날벼락입니다. 이제 시몬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강상인을 시켜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몬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할 말도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끝에 시몬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죄가 없는데 그 죄를 면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쪽에서도 어떤 죄목으로도 그 사람을 얽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자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죠. 자, 시몬은 어떤 대가를 받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아마도 자기 딸, 지금 왕비로 있는 자기 딸의 안전, 이것이 거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몬이 자진한 다음에 시몬의 부인과 딸들, 그러니까 국왕 세종의 장모와 처제들이 전부 관노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일가가 아주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종비 심씨는 그 자리를 그냥 지켰어요.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건데, 부인 심씨를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서 왕실에 공이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심씨가 세종하고 사이에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맏아들 문종, 둘째 아들 수양대군, 셋째 아들 안평대군까지가 이때 이미 출생을 했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구실로 심씨는 그대로 둔다. 사실은 시몬의 죽음의 대가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세종이 즉위한 해에 세종은 이런 참극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왕이 됐지만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왕 노릇을 못합니다. 친정을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26살 되는 해에 왕이 된 지 4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비로소 친정을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만 없다고 될 일일까요? 자,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왕이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쭉 이제 도열을 할 거잖아요. 왕은 젊어요. 이때 왕이 22살에 왕이 됐고 26살에 친정을 시작했으니까 20대 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그 대신들은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관직이 다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젊고 관직이 낮은 사람은 왕을 직접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종이 그 앞에 전부 나이가 뭐 다 40대 후반, 50대, 이런 60대까지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그 자리에 왕이, 젊은 세종이 탁 앉았을 때, 야, 그 심정이 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같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저 여우 같은 저 노 대신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세종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부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어떤 그 왕조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관리들을 막 다 물갈이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태종의 아버지의 신하들하고 정치를 해 나갔을 텐데 뜻밖의 세종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부터 오는데요. 나쁜 일이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겠죠. 세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2년 뒤에요. 김도련이라는 사람의 뇌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자세히 실록에 실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봐도 재미있는 사건이고 요즘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 얘기의 시작은 멀리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긴 옛날 이야기예요. 고려 말이던 우왕 6년 1380년에 김월룡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김월룡은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함흥에 가서 장사를 하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함흥은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몽골 영토로 오랫동안 있다가 공민왕 때 고려 영토로 회복된 곳이었어요. 몽골의 영토였을 때 고려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쌍성총관부로 많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김월룡이 장사를 하러 가요. 가서 이제 거기 사는 고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김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집에 머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김생의 가족들과 어울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월룡이 김생의 아들을 한 사람 붙잡아 놓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옛날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비하고 닮았다. 나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노비의 아들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 김생의 아들은 정말 난데없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 알잖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네가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비 아들 같아. 옛날 우리 집 노비하고 닮았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황당했겠지만 일이 이렇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김월룡이 서울에 가가지고 임견미라고 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줘서 진짜로 이 김생의 일가족을 자기 노비를 만들어 버립니다. 김생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인데 그냥 장난처럼 한 이야기가 어찌어찌 막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자기 일가족이 전부 노비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고려 말이라 가능해요. 이님, 임견미, 염흥방 이 세 사람이 어린 우왕을 앞에 세워놓고 호가호위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입니다. 임견미한테 뇌물을 주니까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일가족이 노비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도 무심했을까요? 무심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지 8년 뒤에 세상이 뒤집힙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우왕의 밀령을 받아서 이님 등 세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이 세 사람이 한 나쁜 짓들, 불법 범법 행위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김생 일가족이 노비가 되었다가 양인으로 되돌려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조선이 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그 김월룡의 아들 김도련이 옛날 아버지의 그 재산 이걸 되찾을 궁리를 한 거예요. 정말 이 김도련도 그 아버지만큼이나 대담한 사람이죠. 태종 때 노비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려 왕조가 내 아버지의 노비를 부당하게 양인으로 만들었다. 이거 말 되잖아요. 조선 건국된 다음에 다 고려는 나쁜 나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 고려가 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해가면서 노비 반환 소송을 벌이면서 뇌물을 누구한테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조말생이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조말생은 태종대의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조말생에게 뇌물을 주고 소송을 진행을 했더니 과연 이기더라. 이겼어요. 그래서 김생의 그 후손들까지 전부 한 번에 노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426명이었다는 거죠. 노비 426명을 이제 자기 차지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김도련의 1승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제 친정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거꾸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부당하게 노비가 되었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김도련이 깜짝 놀라요. 이게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김도련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말생을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역시 뇌물이 오가죠. 조말생에게 뇌물을 줬더니 조말생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걸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요. 재판이 안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야, 이게 다 요즘도 있을 법한 일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꼬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이 얘기가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이 이 말을 듣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거 전부 조사 다 해라. 조사를 명해요. 그래서 조사를 진짜 진행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조말생을 비롯해서 웬만큼 한다는 사람들은 김도련한테서 다 뇌물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 밝혀냅니다. 좌의정, 우의정, 그때 조말생은 병조판서였거든요. 이 사람들 뇌물 받은 죄로 전부 유배. 뇌물 받은 사람 다 처벌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조말생의 압력을 받아서 노비 소송을 지연시킨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처벌. 당연한 거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유한한 권력에 빌붙으면 안 돼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그 아버지와 같이 늙은 그 노 대신들을 일거에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네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정말 세종으로서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세종 9년 1월 달에 황희를 좌의정, 맹사성을 우의정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친정체제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유재리 선생의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세종이 하신 말씀, 이거는요 지금도 들을만 해요. 자,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경들은 내 말을 들으라. 조말생이 뇌물을 받은 죄가 그 개인에게 그쳤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처리하겠는가. 지금 이 문제는 관계되는 곳이 가볍지가 않다. 전조, 그러니까 고려가 이러다 망한 사실을 형들도 보지 않았느냐. 전대한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알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정실과 뇌물이 이렇게 횡행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따지면 모두 내가 부덕한 소치이다 라고 하고, 또 대간들에게, 이게 대간이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대소신료들 중에서 만일 옳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발견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추궁하고 조사한 다음 나의 결정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찌하여 지금 대간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권력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추궁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요, 대간에다가 언론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나의 뜻을 할 때 나에다가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지금 현실에 적용되는 말이 돼요. 세종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임금이 이 말을 꺼낸 것은 지난번에 그들이 조말생의 일을 알면서도 제쳐놓고 추궁하지 않은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종은 조말생 뇌물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면서 친정을 시작해요. 이러면서 청년 세종이 이제 장년의 세종대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게 된 거죠.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엄근진, 훌륭한, 정말 업적이 많은 성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세종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청년세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종의 어린 시절,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이 초상화가 있죠. 이 초상화는 세종의 본래 모습을 그린 게 아니고 1973년에 김기창 화백이 그린 겁니다. 표준영정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위인들의 그 초상화를 새로 그린 거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만원권 지폐,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또 여러 곳에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밑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생겼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본래 초상화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화인 거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실제 생겼을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옛날 사람들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초상화가 이분의 몇 살 때 얼굴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초상화 보면 몇 살 때 그림으로 보이세요? 수염도 나고 눈 밑 주름도 있고 한 50분 넘은 그런 그림 아닐까요? 세종이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렸더라도 54세 아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 54세면 이 정도 될까요? 피부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세종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건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림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인에게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한 어린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저런 위인이 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위인이 된 다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대기, 위인전, 이런 걸 읽게 되는데요. 이 위인전을 보면 대체로 말년의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앞으로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학교 다니고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 중에 얼마나 훌륭한 위인이 될 아이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냥 평범했던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남보다 더 노력하거나 또는 남보다 더 행운을 갖게 된다면 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말년에 위인이 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종, 세종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군으로서의 세종, 정치가로서의 세종,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인간 세종,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이 1397년에 탄생하죠. 태조 6년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할아버지는 왕이에요. 태조.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원은 그냥 왕의 5번째 아들입니다. 수많은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정한군, 정한대군이라고 불리는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 게다가 세종은 이방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리하면 국왕의 5째 아들의 셋째 아들. 이러면 왕실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씩만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그게 안 되면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둘째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5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세종의 나이가 4살인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셋째 왕자입니다. 첫째, 둘째, 형이 있는 3번째 왕자니까 왕이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8살이 되었을 때, 세종이 8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충령이라고 불렸죠. 양녕대군이라고 불리는 그 형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다음 왕은 큰형이야. 이게 아주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세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1414년에 첫째, 1417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세자가 된 형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통이 동생에게 내려오지 않고 조카, 그 세자의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아버지가 세종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편안히 즐기기나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왕자 수업 이런 거 안 시키고 너 알아서 공부해. 너 좋은 거 해. 그래서 서화, 그림, 글씨, 화석, 꽃과 수석, 금슬, 여러 가지 악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영수보다 예체능에 강한 그런 왕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이런 우연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세종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세종이 유별나게 남보다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책을 읽는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책 안 읽지 않으세요? 깊은 지식은 절대로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책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좋은 책이 있잖아요. 네. 자, 얼마나 책을만 읽었느냐?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밤새워 글을 읽었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했다. 아버지 태종의 회고담입니다. 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 밤에는 읽지 말아라.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해요. 지금처럼 전등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조명시설이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밤새 글을 읽는다는 거는 눈 나빠지는 것과 그대로 직결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눈병 날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이래서 그냥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 공부를 아무리 좋아해도 글쎄요, 뛰어난 학자가 되기도 어려운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2살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하고 아버지가 싸운 거예요. 세자와 국왕이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그래서 세자가 폐세자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세자 자리가 가는 거죠? 양녕의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리지만 이쪽이 우선권을 가져요.
나는 양령이 싫어. 큰아들이 싫어. 따라서 그 큰아들의 아들들, 그 손자들도 나는 싫어. 태종이 그랬을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양령의 바로 아랫동생 효령대군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 건너뛰어서 충령에게, 세종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2살 때 갑자기 세자가 돼요. 그것이 1418년 6월 달의 일인데, 그로부터 2달이 조금 더 지난 8월 10일 날 갑자기 태종이 양위,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놀기 좋아하는 왕자로, 물론 이때 논다고 하는 거는 막 이제 나가서 뛰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글 쓰고 그림 감상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놀던 이 왕자가 갑자기 세자가 되더니 또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종은 왕이 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세자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준비를 길게는 몇십 년을 해요. 그런데 세종은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2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왕 된 사람 치고는 왕 노릇을 참 잘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뭔가 천재적인 어떤 자질 이런 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억측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왕자 시절부터, 형이 세자일 때부터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야.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서 왕이 되기 전에 세종의 행동, 또는 세종실록에서 나중에 그 회고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이 형을 모함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쫓아내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건은 태종과 세자, 양령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어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령이, 이 어리는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어리라는 여자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궁궐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들어간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소문이 났을 텐데, 이 소문이 난 것과 국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노발대발했는데, 자, 누가 태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 양령과 태종의 사이가 막 극도로 틀어지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사이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세자가 국왕 태종에게 아주 꾸중을 많이 듣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세자와 충령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이 동생을 보고 세자가 화를 내면서 어리의 일을 왕한테 아뢰는 게, 아버지께 아뢰는 게 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령이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거 아니야? 세자는 네가 했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우리도 정말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사실을 왕한테 아뢰는 것은, 왕에게 알린 것은 충령이 아니라 그 누이였어요. 정경공주가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에게 알렸고, 이 말이 태종에게 건너 들어간 거였습니다. 충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해봤자 형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진범은 충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세자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어리의 일로 태종이 세자를 크게 책망하자 세자가 그 자리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리고는 물러나왔는데 분이 풀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지? 이때
세자의 나이가 25살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25이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야 돼? 아버지한테 다시 쳐들어가서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충령이 소매를 붙잡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매를 붙잡고 달래서 겨우 이걸 말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을 보호하려는 동생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세자가 가지를 않았는데 동생하고 헤어져서 세자가 자기 방으로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년세종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세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글을 써 보낸 것이 5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6월 3일 날 세자를 폐해요. 폐세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충령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건데 실록에서는 이 일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충령대군이 세자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형의 그런 비행을 말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충령대군이 세자 자리를 노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약하죠. 착한 동생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거는 오히려 나쁜 동생이죠. 형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동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충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태종이 충령 편을 들고 세자를 멀리했다. 다시 얘기해서 편애를 하는데 그 편애가 충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편애를 합니다. 태종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언제나 충령 편에서 세자를 낮게 비교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16년 2월 달에 충령대군이 시경구절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태종이 기뻐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야, 세자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 동생은 저러네?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어요. 세자가 일찍이 임금 앞에서 사람들의 능력을 논하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논하는 기준이 문과 무였다는 겁니다. 문, 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세자가 왕에게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령은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걔는 공부는 좀 하지만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문과만 그 100점이고 체육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태종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큰일에 임하여 결단하는 데는 지금 견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왕이 용맹해서 뭐 나가서 싸울 거예요? 결단력. 이 왕의 용맹스러움은 결단력이다.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흐물을 잡았던 이 세자가 좀 무안해졌겠죠.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하는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로 그 해예요. 세종 20살, 세자가 23살 때 일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왜 경복궁에 갔냐면 태종은 창덕궁에 살았거든요. 경복궁은 거의 비워둔 채로 있었고 태종은 거기를 안 들어갔어요. 태종이 경복궁에 살지는 않았지만 경복궁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상왕은 누구냐면 형이에요. 정종.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앉은 이 상왕 정종을 모시고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충령이 또 이번에는 서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잘난 척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태종이 그 학문이 통한 것, 야, 정말 너는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에 감탄하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세자를 돌아보면서 너는 공부가 왜 쟤만 못하냐 이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23살짜리 청년이
20살 동생과 계속 비교되면서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듣는 기분. 이건 정말 고약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충령이 그래 잘났어 너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랬더라면 또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또 충령의 세종의 10대의 성품이겠죠. 의도적으로 형을 도발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죠. 양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위가 대단히 확고했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고 태정, 태, 왕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위 계승이 2번 있었죠. 이 세 사람이 전부 순탄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됐어요. 태조 이성계, 자기가 직접 칼 빼들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종, 동생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에게 왕위를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태종, 2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이 3대가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왕위 계승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왕조의 불안함이죠. 야, 저거 형제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저러다 저 나라 얼마나 가겠어. 조선이 앞에 있는 고려처럼 될지 후백제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후백제는 2대 만에 망했잖아요. 태종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됐습니다.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왕위 계승이 순조롭게 아주 아무 일도 없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 맏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이 세자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양령을 11살에 세자에 책봉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자에 책봉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폐세자 될 때까지 12년 동안 세자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켜요. 이러면 내 다음에 좋은 왕이 순조롭게 계승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느 왕보다도 태종은 맏아들에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가깝게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그 명분이 뭐예요? 왜 아버지가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이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태종은 적자, 장자가 상속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양령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면 자기가 전에 했던 행동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태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양령,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령이 1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태종은 폐세자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별 문제 없으면 얘한테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셋째 아들 충령이 정말 똘똘하고 참 내 마음에 들지만 쟤는 그냥 똑똑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평생 저렇게 즐기면서 살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두 형제를 구분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령이 이런 태종의 이 확고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 형과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기회였다. 이렇게 봐야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양녕대군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령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태종의 뜻이 동생 충령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하고 사양을 했다. 그랬더니 태종이 결국 폐세자하고 세종을 세웠다. 그 뒤로도 양령은 자기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다. 이거 너무 양령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이런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세조가 임금이 된 뒤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는 이 과정에서 왕자와 대신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지만 양령은 능히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고, 양령이 이때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종을 쫓아내라, 죽여라, 이거 전부 양령대군이 한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인데 이거를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다. 지혜로 자기 몸을 보존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조 또한 높이 대우했다. 세조에게 양령대군은 큰아버지예요. 이 큰아버지를 높이 대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령대군이 임금 자리를 사양한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몸을 잘 보존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양령이 얼마나 참 처세 달인이에요. 이걸 참 어려운 데 했다. 높이 평가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열려실 기술이라는 조선 후기의 야사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려실 기술, 이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오래된 옛날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유언비어가 많고 속설, 그냥 민간에서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튜브 세상에 얼마나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이거 역사적 사실 그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역사책이 되겠어요? 열려실 기술이 그런 책이에요. 근거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려실 기술을 근거로 해서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실 기술에 뭐랄까 미덕이랄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를 다 또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유언비어, 출처가 있는 유언비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친 채하고 양보했다, 이 이야기는 자해필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열려실 기술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해필담은 조선 후기 인조 때 김시양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나는 이걸 이 책에서 인용한 거야 라고 밝히는 정도의 양심은 보여줬는데 그래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양령대군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거야,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열려실 기술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바로 그 둘째 형 효령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령이 미친 채하고 방랑하니까 그 다음 후순위자요 효령이 그럼 난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아마 폐위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효령이 들어앉아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 읽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죠. 양령이 폐위되면 다음 차례로 내가 세자가 될 거야. 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령이 그 글 읽는 방에 들어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참 내가 어리석다. 너는 충령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걸 모르느냐? 이 말을 듣고 효령이 아 그런 거구나 해서 곧 방을 뛰쳐나가서 절로 가서는 두 손으로 북 하나를 종일 두드려. 참 그래도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될 뻔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끄러움, 실망감 이거를 이제 잊기 위해서 북 하나를 하루 종일 두드려서 그 북의 가죽이 부풀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북을 치면 북이 늘어나죠? 그래서 새 속에서는 부드럽게 뭔가가 늘어져 있으면 효령대군 북가죽 같다 라고 하는 속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거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려실 기술을 지은 이긍익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수록을 해놓은 거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근거 없음,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픽션, 드라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연려실 기술은 제법 재밌어요.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지만 한문을 번역한 거는 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연려실 기술을 읽자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이 엉겹결의 왕이 됩니다. 22살에 8월 10일 날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고 아버지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됩니다. 왕과 상왕, 왕이 둘이 있게 된 거죠.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발표를 해요. 이 발표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 주상은 왕이 된 세종이에요.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에는 군사는 내가 친히 보고받고 결정할 것이다. 이때 세종 나이가 22살이거든요. 22살이면 장년 아니에요? 도대체 이 태종에게 장년은 몇 살일까요? 언제까지 자기가 이 군대와 관련된 일을 보고받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라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에게 떠넘기지 말고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의논을 해라. 그러면 그때 나도 그 의논에 참여할 거야. 아니, 왕위를 물려줬으면 다 물려줘야지. 자기 역할을 남겨놓고 물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역할이 일이라도 있으면 세종이 받은 왕권이라고 한 건 전부 유명무실한 거예요. 상왕이 아버지가 나와서 결정하겠다는데 아들이 왕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선의로 해석하면 세종이 왕이 될 수업을 못 받았잖아요. 세자 기간이 불과 2달 조금 넘었으니까 왕이 될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러니 수습, 요즘 말로 하면 인턴 기간을 한번 거치는 게 좋겠다. 왕을 시켜놓고 내가 뒤에서 이 왕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코치도 하고 가르쳐가면서 왕을 만들어야지.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선의로 보면, 이거는 태종은 말도 안 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세종이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누가 도전할까? 양녕대군과 그 지지자들. 갑자기 세자에서 폐위된 양녕이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동생과 싸우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나서서 보호해줘야지. 또 한 가지는 글쎄 이거는 그 존재가 희미한데요. 자기 형제 중에 회한대군이 있어요.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2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2번째 왕자의 난은 누구하고 싸운 거냐면 자기 바로 위의 형 이방간 회한대군인데, 이 회한대군이 이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정통성이 뭔가 부족한 셋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전에 나하고 싸운 적이 있는 회한대군이 다시 흑심을 품고 싸우려고 대들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종이 즉위할 무렵, 그러니까 태종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외척들 다 제거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세종에게 도전할 세력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태종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뒷사람들이 꿈보다 해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선의로 해석한다면 세종의 왕자 수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턴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은 왕권을 물려주고도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좀 더 솔직한,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왕 위에 상왕이라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태조가 물러나고 정종이 즉위했을 때 정종이 왕인데 태조가 상왕으로 있었거든요. 정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태종이 왕이 되고 정종이 상왕이 되고 태조가 아직 살아있어서 태상왕이 됐습니다. 왕이 여럿 있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때도 그런 거죠. 세종이 왕이 됐는데 태종이 상왕이 된 거잖아요. 태종이 상왕이 되고 세종이 왕이 된 이 상황은 앞의 경우와는 달라요. 앞의 경우는 언제나 왕이 실권자고 상왕은 그냥 명목상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상왕이 실권자입니다. 상왕이 실권자고 왕이 인턴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이 두 왕을 대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왕한테만 보고하면 됐어요. 상왕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보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왕한테도 중요한 일을 보고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군사에 관계된 일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랬으니까 군사에 관계된 일은 상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둘 다에게 모두 보고를 하면 상왕으로 있는 태종이 뭘 이걸 나한테 보고하느냐고 화낼 것 같고, 또 보고하지 않으면 이거 군사에 관계된 일인데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신하들이 좌불안석이 되죠. 그래도 어쨌거나 왕 상황이 있으니까 뭔가 일 있으면 보고하고 의논하고 이 관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강상인이라는 사람한테서 비롯됩니다. 강상인은 그 시점에 병조 참판이에요. 병조가 뭐 하는 데죠? 군사에 관계된 일을 담당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일은 상왕 태종이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 했으니 강상인은 모든 일을 태종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일을 보고하지를 않은 거예요. 글쎄요, 강상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강상인이 이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강상인에게 이런 혐의가 씌워져요. 군사에 관계된 일을 이원화하는 것, 상왕과 왕 둘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태종의 이런 결정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네가 일부러 나한테는 보고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된 건데, 글쎄 강상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1418년 8월 26일 날 갑자기 병조의 모든 관원들이 의금부에 하옥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하옥되는지 몰랐어요. 의금부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태종이 군사에 관계된 일을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병조 관리들 전부 조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청천벽력이죠. 더군다나 강상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에 이방원의 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 두 번 일으키고 왕이 되고 이 과정부터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강상인은 상왕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믿었을 거예요. 이 강상인이 이제 태종에게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건데요. 병조 잠판으로 있던 강상인이 주모자로 지목이 돼서 옹진내, 옹진 서해바다에 진군으로, 거기 병졸로 좌천이 됩니다. 2등병이 된 거예요. 국방부 차관이 2등병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관노를 만들어 버립니다. 관청 노비를 만들어서 어디로 쫓아내느냐면 단천, 저쪽 함경남도 동해안 끝으로 쫓아버려요. 이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관노로 있던 강상인을 석 달 뒤에 11월 달에 불러들여서 국문을 시작해요. 네가 끝이 아닌 것 같다. 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름을 대라고 고문을 하는데 강상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답을 줘요. 영의정 시몬, 그 동생 심정, 이러이러한 이름들이 나오고 대마도 정벌로 유명한 이종무의 이름도 이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연루된 거지. 네 뒤에 있는 거지. 강상인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백을 해버립니다. 강상인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다. 고문을 받으면 영혼이 사라지죠.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백을 하니까 살려줬을까요? 아니에요. 백관들, 관리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 강상인을 끌고 와서 거열형이라는 걸 집행합니다. 사지를 두 팔, 두 다리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사방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강상인은 거열형을 당하고 그 당시 조정의 관리들이 그걸 다 지켜봐야 됐던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적고를 당하겠구나. 상황으로 있던 태종이 조정 관리들을 전부 모아놓고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 자리에 시몬은 없었어요. 시몬은 이제 사위가 왕이 됐습니다. 사위가 왕이 돼서 경사난내하고 있는데 경사가 하나가 더 겹쳐요. 영의정으로 승진을 해요. 가장 높은 관직으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명나라로 사신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시몬은 명나라에 있었어요. 이제 시몬이 돌아올 때 태종이 국경까지 관리를 보냅니다. 국경에서 딱 조선 땅을 밟자마자 잡아와라 해서 의주에서 압록강 건너 의주에서 잡혀서 바로 의금부로 들어가요. 여기서 당연히 너 강상인을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강상인과 대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강상인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명나라에 있을 동안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강상인이 죽음을 당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 대지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죠. 영의정을 고문을 해요. 압슬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릎팍 위를 허벅지를 지디기는 고문을 합니다. 이 고문 끝에 결국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백을 하니까 상황이 정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지. 이런 혐의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3일 날 수원으로 압송을 하고 거기에서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이러면서 왕의 장인이었던 시몬이 죽음을 당해요. 세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몬의 죽음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위이자 임금이었던 세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조사하려고 한 겁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시몬이 수원으로 압송되고 자진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12월 23일의 일입니다. 12월 25일 날 시몬을 수원으로 압송했던 관리가 돌아와서 시몬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목숨을 끊은 그 시간은 12월 23일 밤부터 12월 25일 아침 사이, 아마 12월 24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12월 24일 날 세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12월 24일 날 세종은 장인이 그런 죽음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날 임금이 세종이 수강궁에 문안했다. 수강궁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거처하던 궁궐이에요. 이 수강궁으로 태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박은, 이원, 맹사성, 허조, 조말생, 변계량 이런 고위 대신들과
연회, 잔치를 여는데 왕이 배석을 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작으로 시를 지었다. 이때 상왕 태종이 말하기를 추상이 지금 세종이 나를 성심으로 위로하니 내가 어찌 지극히 즐기지 않겠느냐. 다만 주상의 몸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염려될 뿐이다. 그러니까 세종이 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해가지고 술을 안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지금 왕의 몸이 좀 편치 못한 게 걱정이 된다. 하지만 나는 즐길 거야 해가지고 태종은 술 마시고 춤도 춰요.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종이 신이 비록 술은 마시지 못하나 몸은 다 나았습니다. 안 불편해요. 이런 거예요. 상왕이 일어나 춤을 추고 여러 신하들 또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 시간에 시몬은 수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게 억지로 연회에 참석한 거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거고 태종이 연회를 열지 않았으면 세종이 그 자리에 없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종이 시몬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장인이고 지금 중전의 아버지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정도의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잔치 사료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5일 날 세종은 무슨 일을 했느냐? 경연에 나갑니다.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가요. 그러니까 장인이 저렇게 죽었는데 세종은 그 다음 날 학교를 간 거예요. 경연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도전이 쓴 고려사가 있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니 없는 것만 못하다. 다시 고쳐 써라. 이런 명령을 해요. 시몬의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업무를 한 거죠. 글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세종의 인간미 없음을 봅니다. 남도 아니고 장인인데, 장인이 아버지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사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 거죠. 세종의 인간미 없음. 저는 세종을 보면 이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종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미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인 소헌왕후 심씨가 문제가 되겠죠. 세종은 1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 심씨의 나이는 1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살 연상이었던 거죠. 원경왕후 민씨도 태종보다 2살 연상이고 소헌왕후 심씨도 세종보다 2살 연상이에요. 이 정도면 뭐 조선 왕실의 뭐 가풍이 되는 건가요? 자, 어쨌거나 이 심씨는 할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죠. 심씨, 할아버지가 심덕부라는 사람인데 심덕부는 고려 말부터 이성계와 행동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참여를 했고 돌아와서 권력을 잡은 뒤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부공신 9명의 공신이 있어요. 이 공신 1등이 이성계고 2등이 심덕부입니다. 이때부터 정치적인 동지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뒤에 사위가 세종, 왕이 되면서 영의정까지 올랐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소헌왕후 심씨는 세종과 결혼해서 둘 사이에서 8남2녀, 아들 8명과 딸 2를 낳습니다. 14살에 결혼을 해서 18살에 첫 딸을 낳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문종, 정의공주,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이렇게 거의 연년생으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24살 때 세종이 왕이 되면서 왕비가 돼요. 시몬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시몬의 딸, 저 심씨를 그대로 왕비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동정론이 나와요. 시몬이 비록 중죄를 지었으나 지금 중전은 이미 주상에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두었으니
요 시점에서 소나무가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나중에 문종이 되는 맏아들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요 셋을 낳았었거든요. 이랬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비할 수가 있으랴 해가지고 이 소나무 심씨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자매가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자매는 전부 관노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나머지 자매 전부 죽거나 노비가 되거나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장모와 처제가 되는데 세종에게는 이 사람들이 노비 신분에서 풀리는 것이 세종이 왕이 된 지 8년 뒤의 일이에요. 8년 동안 관노 신세를 면치 못한 거죠. 장인, 시몬이 복권되는 것은 세종 때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문종이 왕이 된 다음에 외할아버지를 복권시켜서 비로소 죄인 명부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니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다. 이런 명분이겠지만 시몬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충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관노비 신분으로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지를 않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에 세종대왕이 성군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군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의 노비의 수를 늘렸다. 이런 주장이죠. 성군이라면 어떻게 노비를 줄이지 않고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평가가 비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에 대한 평가는 15세기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때 한 국왕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수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ABC를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이런 평가가 허수아비치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세종대왕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군이라고 띄워놓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종대왕의 본래 모습까지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은 화장실에 안 가는 줄 알았다. 옛날에 순진했던 시절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꿈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또는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으로서 훌륭했다. 15세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폈다. 이렇게 할 때 세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세종이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칭송만 하지 말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깨가면서 세종이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면서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